칼바람 속에 한겨울밤 10시 퇴근길 버스 정류장. 나는 한도윤 35세 회사원.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다. 기상청 속보에서는 올해 최강 한파라고 했다. 체감 온도 영하 15도.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미쳐버릴 수준의 추위였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고 시계를 봤다. 버스까지 12분 남았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퇴근 후의 무기력함. 내일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거란 생각.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그때였다. 정류장 한쪽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류장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뭔가가 자꾸 눈길을 끌었다. 그 사람은 떨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떨림.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몸 전체가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경련하듯, 마치 공포에 질려 있듯. 나는 옆눈질로 그 사람을 관찰했다. 할아버지였다. 76세 정도로 보이는 노인. 하지만 외모는 그것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이상했다. 옷은 얇은 점퍼 하나뿐이었다. 겨울옷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 그 아래는 얇은 면바지.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겨울 한복판에 슬리퍼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복장이었다. 손은 창백하고 부어 있었다. 동상 초기 증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이 어디? 누구? 목소리는 흐릿했다. 마치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 현실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쓰지만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다른 누군가 도와줄 거니까. 하지만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 사람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지? 밤 10시. 한파 속의 강추위. 얇은 옷에 길을 모르는 노인. 그 조합은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의 피로감, 일상의 무기력함, 타인과의 관계에 지친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귀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일어섰다. 나는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할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깨어난 것처럼. 누구신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누구예요?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신가요? 집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다. 김영호.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 불안감은 할아버지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랑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내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몸무게가 생각보다 가볍다는 걸 느꼈다. 마치 한숨 정도에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정류장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에는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집 거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속 흔들리고만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반복했다. 기계처럼, 마치 녹음기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간단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순응했다. 마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옷을 벗기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몸을 봤다. 그리고 내 호흡이 멎었다. 등에는 손가락 끝 크기의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최근 것들이었다. 일주일 이내의 것으로 보였다. 누군가가 때린 흔적처럼 보였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다. 얕은 상처들. 마치 무언가를 잡다가 난 상처 같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쓸려나간 자국처럼. 팔뚝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내 옷.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가장 중요했다. 할아버지, 뭐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죽이라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누이자 그는 지쳐서 잠에 빠져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거실에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저 사람의 가족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찾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질문은 나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책임감, 불안감, 그리고 호기심. 밤 12시쯤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자다 깼는지 아니면 악몽을 꾼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명백했다. 나는 할아버지 침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계단. 미안하네,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누구나러. 할아버지의 말은 불완전했다. 마치 파괴된 기억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할아버지, 지금 안전해요. 여기는 안전한 집이에요. 할아버지는 서서히 진정되었다. 내 목소리가 그에게는 안전함 역할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었다. 저 사람을 언제까지 여기에 둬야 하는 걸까? 저 상처들은 뭐지? 누가 그랬을까? 왜 가족이 찾지 않지? 새벽 4시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의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스캔 결과로 보면 충격에 의한 일시성 치매 증상도 보이네요. 의사는 더 덧붙였다. 혹시 최근에 큰 충격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족분과 함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었다. 기록을 남겼다. 실종자 신고로 등록되었다. 다음 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할 거라고 했다. 가족분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자신감 있었다. 마치 그런 건 일상이라는 듯.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내 핸드폰에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경찰에 직접 전화했다. 혹시 그분을 찾는 가족이 나타났어요? 아직은 없네요.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실종자요? 꽤 많습니다. 그 대답은 나를 절망케 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그 일주일간 천천히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흐렸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다. 어떻게 가족이 없을 수 있지? 이 나이면 자녀가 있을 거고, 손주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찾고 있어야 한다. 근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을 심어놨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점점 더 복잡한 책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점점 내 집에 머물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그의 보호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옷주머니를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결정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동전 몇 개, 낡은 휴지,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에 있는 찢어진 쪽지 하나.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찢어진 쪽지에는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힐 수 있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 오세진 주치,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글귀, 전원 금지. 나는 그 글씨를 봤을 때 무언가가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전원 금지. 그것은 의료 용어였다. 환자가 시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지시사항이었다. 즉,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프리미엄 요양병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혹시 김영호라는 환자가 거기 있었습니까? 전화 저쪽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너무나 즉각적이었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아, 최근에 혹시 나가신 환자 중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되어 있어서. 전화 저쪽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목소리 톤이 변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톤이었다. 나는 즉시 감을 알았다. 여기다. 내가 찾던 단서가 여기 있었다. 나는 요양병원 건물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주변을 관찰했다.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1층 입구, 연문, 주차장. 마치 교도소처럼. 그리고 나는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할아버지를 데려간 직후 본 그 남자들을 다시 목격했다. 우리 집 근처에서 맴도는 2명의 남자들. 그들이 요양병원 입구 근처에도 있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내 집에 있었다. 나는 급히 귀가했다. 할아버지는 안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 불안해 보였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는 나를 도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해 옛날 기억이 자꾸만.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민윤. 할아버지는 흐릿하게 말했다. 누군가의 이름 같은데. 민윤? 누구인가요? 모르겠어. 근데 그 이름이 자꾸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기억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뭔가 나쁜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계단에서 뭐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치던 것 같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정해 보였지만 기억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를 재운 후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요양병원, 전원 금지,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단편적인 기억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내 직감은 말했다. 이건 뭔가 비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올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나오다가 그들을 다시 만났다.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보던 두 명의 남자들.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노인 한 분 못 보셨습니까? 나는 조건반사처럼 경계했다. 어떤 노인 말입니까? 이게 사진입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줬다. 그것은 할아버지였다. 정확히는 할아버지의 약 10년 전 사진이었다. 더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 나는 놀라운 척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분, 가족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중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집요함, 절박함,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위협. 아,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본 적 없는데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게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남자는 한 번 더 나를 뚫어져라 봤다. 그럼 혹시 이 근처 주택들을 다니며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건 자유인데요.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떠나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봤다. 나는 얼른 그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나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러 온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봤을 때 그의 반응은 극적이었다. 얼굴의 색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 뭐가? 저 사람들.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저 사람들 날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머, 분명히 날 죽이려고 했어. 할아버지는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로 계속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요양병원, 전원 금지, 정체불명의 남자들, 할아버지의 상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 살인 미수.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노인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무언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 마음은 급속도로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었다. 그 다음은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였다. 나는 문을 잠갔다. 창문의 커튼을 다 내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침실로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요. 도윤아, 나 때문에 너까지.
할아버지의 미안함이 담긴 눈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나는 물에 발을 담갔다. 다시 나올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의 옷을 다시 자세히 뒤져봤다. 이미 한 번 봤던 주머니인데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주머니의 안감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무언가 더 있다는 걸 느꼈다. 숨겨진 쪽지가 만져졌다. 더 작은 조각. 나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찢어진 쪽지였다. 아니다. 정확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쪽지였다. 일부만 남은 쪽지였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 이미 봤던 글씨. 오세진 주치. 이것도 봤던 것인데. 그런데 추가로 있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쓴 글씨인 것처럼 보였다. 전원 금지 환자 이동 금지. 그리고 약물 관리는 매일 오후 3시. 정신과 진단서 필요. 보호자 동의 필수. 손글씨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김정미 보호자 서명. 정미. 김영우 할아버지 딸의 이름이었다. 내 호흡이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김영우 할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의도적으로 전원 금지 처리한 것. 그것은 감금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정미가 누구인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 딸이지. 목소리가 아프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나는 질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 도윤아.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더 많이 기억할수록 힘이 들어.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인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경찰에 다시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실종자 신고건 있잖아요. 김영호 씨? 아, 네, 기억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경찰한테 말을 건넸다. 뭔가 더 큰 범죄 징후가 보여요. 나는 찢어진 쪽지를 설명했다. 경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 쪽지 꼭 보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곧 방문하겠습니다. 그 통화 이후 나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걸 알았다. 경찰이 개입하면 더 이상 조용히 끝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의 불을 모두 껐다. 창문의 커튼을 더 안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할아버지 침실 옆 소파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경찰은 내 집에 왔다. 2명의 형사였다. 그들은 찢어진 쪽지를 증거로 수집했고 할아버지를 다시 신문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상담에 가까웠다. 형사는 매우 신중했다. 할아버지,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병원에 일어난 일.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약을 자꾸만 먹게 했어요. 어떤 약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약을 먹을수록 기억이 자꾸 흐려졌어. 형사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딸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딸 정미가 자주 왔어요. 정미 씨가 뭐라고 했어요? 회사 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회사 일이 뭔가요? 도윤아, 아직 다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었어. 아주. 할아버지는 조금씩 더 기억을 회복하고 있었다. 형사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도윤 씨, 혹시 지금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종자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한 대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관이 안내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약 48세 정도로 보였다. 단정한 외모, 세련된 옷차림, 교양 있는 표정. 그녀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미입니다. 목소리도 상냥했다. 제가 김영우 할아버지의 딸이고요.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정미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비인간적으로 높았다. 저 여자는 내 딸 아니야. 정미는 잠깐 멈췄다. 경찰관들도 긴장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저 여자 그냥 가게 해. 할아버지는 절망하듯이 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정미는 표정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가면을 다시 써얹었다.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요. 목소리는 슬픈 톤이었다. 지금 누구도 못 알아보세요. 심지어 나도. 그녀는 경찰관들을 봤다. 의료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진단서도 있고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혹시 진단서 있으세요? 정미가 폴더를 꺼냈다. 정신과 진단 알츠하이머 초기 진행. 약물 치료 중. 개인 주변인 인지 불가 판정. 그 진단서를 본 순간 나는 뭔가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이 진단서가 거짓이라는 걸.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다. 극도로 맑았다. 거짓된 기억의 눈이 아니라 참된 공포의 눈이었다. 나는 경찰관을 봤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네. 이 진단서 언제 발급된 겁니까? 정미가 답했다. 작년 7월이요. 아버지가 증상이 심해지셔서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다. 할아버지는 지난주까지도 저한테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변했다. 정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었다. 우리 집의 거실에 앉아 있는 범인. 경찰관은 정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혹시 진단을 담당하신 의사가 오세진 의사신가요? 정미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거짓의 가면이 떨어졌다.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다. 내 딸 정미는 착하고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아파 보였다. 마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걸 다시 깨닫는 것처럼.
경찰관이 정미를 일으켜 세웠다. 김정미 씨, 아직 체포는 아니지만 경찰서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눈빛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한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그날 밤 경찰은 정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한도윤 씨, 혹시 당신이 보호하시는 분에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말해야 해. 도윤아. 더 이상 기억 속에만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형사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다. 내 회사는 건설회사야. 30년을 운영했어. 형사가 메모했다. 내 딸 정미는 사실 회사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몇 년 전부터 자꾸만.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회사 지분을 달라고 했어. 아주 많이. 그럼 사위는? 사위 박성우는 내 딸 정미보다 더 집착했어. 형사들의 눈이 반짝였다. 회사 지분을 가지면 상당한 자산이죠? 그렇지. 꽤 큰.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모았다. 나는 지분을 주지 않았어. 근데 지분을 주지 않자 이상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요? 계단에서 떨어지고. 할아버지가 목 부분을 만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양병원에 감금되고. 형사는 계속 기록했다. 계단 사건이 있을 때 누가 근처에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정신을 집중했다. 기억의 안개를 헤치는 것처럼. 정미와 박성훈이, 그리고 박성훈이 손을 밀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분명히 밀었어. 정미 씨는? 정미는 소리를 쳤어. 아버지 조심해. 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뒤에서 정미가 속삭였어. 형사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미가 빨리 끝내라고 속삭였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의도적인, 계획된, 냉혹한 살인이다. 형사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신력이 약해지실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네, 매일 약을 먹였어.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이 자꾸만 없어지는 약이었어. 의사 오세진이 투여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정미가 매번 와서 뭔가를 속삭였어. 딸 정미 씨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빨리 가셔야지. 여기가 편하지 않아? 그런 말들.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난 더 현실감을 잃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누이고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다 얘기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도윤아,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 할아버지,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대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다음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계단 사건의 CCTV 영상이 필요한데요. 사건의 영상을 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즉시 한 명이 떠올랐다. 임준호. 내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봤던 보안팀장. 아직도 연락처가 있을 거였다. 나는 임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오래간만이야. 도윤이, 무슨 일이야? 혹시 김영우 회장 사건 들었어? 다 들었어. 준호가 거기 보안팀장이었잖아. 계단 CCTV 영상 복구할 수 있겠어? 도윤, 그건. 준호, 이건 살인 사건이야. 거의 다 왔어. 꼭 필요한 거야. 알겠어. 이틀 뒤 임준호는 USB를 가지고 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좋지 않은 영상이야. 나는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이미 봤어? 아직 아니야. 나는 USB를 켜서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 파일이 떴다. 2024년 3월 15일 2시 32분. 내가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사의 계단에서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때 한 명의 남자가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박성훈이었다.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등을 밀었다. 세게 밀었다. 매우 세게 밀었다. 할아버지의 몸이 계단 아래로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할아버지는 난간을 잡았다. 죽음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그 옆에서 정미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조심해. 연기력이 완벽했다. 하지만 입모양을 자세히 읽으면 할아버지가 난간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정미가 남편한테 가까이 와서 속삭였다. 입모양으로는 명확했다. 빨리 끝내. 그 세 글자였다. 순간 박성우는 할아버지 등을 힘껏 밀었다. 나는 그 순간 키보드를 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진짜 증거였다. 계획된 살인 미수. 가족에 의한 살인 미수. 나는 영상을 저장했고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본 후 말했다. 이 영상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정미 씨와 박성훈 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흔이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경찰은 정미와 박성훈을 동시에 체포했다. 아침 뉴스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왔다. 건설회사 회장 살인 미수 사건. 딸과 사위 체포. 나는 할아버지를 깨웠다. 할아버지는 깨어나면서 물었다. 도윤아, 다 끝났나? 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이었다. 다시 살아났구나.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기억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쉬듯 말을 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도윤아.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목소리가 떨렸다.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3개월이 걸렸다. 증거는 명확했다. CCTV 영상, 의료기록, 할아버지의 증언. 정미와 박성우는 살인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2년.
의사 오세진은 의료기록 조작 및 공범죄로 징역 5년. 판결이 나던 날 할아버지는 법정에 없었다. 그 대신 나는 거기 있었다. 내가 증인이었다. 판사는 나를 바라봤다. 한도윤 씨,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밤 버스 정류장을 생각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봄이 왔다. 겨울에 만난 우리가 이제 봄에 함께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 정류장으로 다시 갔다. 버스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도윤아, 네 할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할아버지가 햇빛을 바라봤다.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니더구나. 나는 기다렸다.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지나치지 않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너는 그걸 했지. 할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 이유야.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나는 할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내가 멈춰 서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작은 선의는 때로는 기적을 만든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법원을 나왔다. 판결문을 들고서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판결이 나던 날에도 침묵했고 그 이후로도 침묵했다.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다. 뭔가 빈 것 같아. 빈 게 뭔데요? 복수심, 분노, 그런 거 말이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분명히 느껴져야 할 것 같은데. 자꾸만, 빈 공간만.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복수가 완료되면 그 복수를 위해 담가뒀던 감정들이 갈 곳을 잃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정의를 위해 버텨온 분노가 의미를 잃는 것. 그것은 이상한 공허함이었다. 우리는 그날 할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했다. 5년 만에 다시. 건물은 같았지만 내부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회사의 이사들이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처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할아버지도 그들을 보면서도 진심이 없는 말을 했다. 그것은 피곤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도윤아, 난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 회장직을? 그래.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실했다. 이 회사가 내 인생을 빼앗아갔어. 정미와 박성훈이 내 일생을 앗아갔어. 그래도 회장님이 도윤아 들어봐.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사람은 복수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복수 상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이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했다. 그 이후 몇 주간 할아버지는 변했다. 정확히는 회복했다. 처음에는 의료진을 자주 만났다.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물리치료사, 요양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씩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다시 찾았다. 기억도 돌아왔다. 처음에는 조각처럼,
그 다음에는 장면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의 흐름으로 할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도윤아, 들어봐. 내 할아버지. 내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계속 듣는 목소리가 있었어. 무슨 목소리요? 정미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여기가 편한 거 아니세요? 계속 그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내 딸 정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소중히 여기던 딸은 실은 존재하지 않은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나한테는 정미가 없었던 거야. 그 깨달음은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죽음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법인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과 회사 지분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는 설명했다. 회장님, 현재 상황은 복잡합니다. 무엇이 복잡한데? 정미 씨와 박성훈 씨의 재산 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그래서 그 몰수 재산이 일부는 피해자인 회장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들었을 때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다. 얼마나? 약 35억 정도.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변호사는 놀랐다. 회장님이 도움이 되실 곳에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나에게 물었다. 도윤아, 내가 이 돈으로 뭘 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할아버지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2주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김영호 재단을 설립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노인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기자들도 왔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내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봤다. 작은 선의가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자들이 필사적으로 메모했다. 이 재단은 그런 작은 선의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뉴스가 되었다. 실종 노인, 가족으로부터의 살인 미수 사건과 용서, 김영호 재단 설립, 작은 선의를 나누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도윤아, 난 용서한 게 아니야. 난 단지 복수를 포기한 것뿐이야. 그게 용서는 아니야. 그 구분이 중요했다. 용서는 온화한 단어였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할아버지는 정미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정미 때문에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었다. 석 달 뒤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 정미, 주소는 감옥.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들었을 때 한 장 남짓하게 손이 떨렸다. 열어봐도 될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선택을 맡겼다. 할아버지는 깊이 숨을 쉬고 편지를 열었다. 편지 내용. 아버지께,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은 딸로 태어나 당신을 해치려 했던 딸로서 아버지는 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를 그렇게 상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변명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항상 회사만 보셨습니다. 회사가 더 컸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아버지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무도 저 같은 딸을 다시 만들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아버지의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범죄가 되기 전에. 정미올림. 편지를 다 읽은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오열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할아버지,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건 내 책임인가? 할아버지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인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도윤아. 더 이상은 모르겠어. 그 이후 할아버지는 정미에게 편지를 썼다. 내용은 짧았다. 정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넌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편지를 보낸 할아버지는 조금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슬퍼 보였다. 그 슬픔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처음에는 충동적인 결정처럼 보였지만 생각해보니 필연이었다. 회사의 일상이 더 이상 내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명함도 직책도 급여도 내가 경험한 것은 너무 컸다.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엑셀 시트의 숫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훨씬 낮았다. 하지만 의미는 훨씬 컸다. 할아버지는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물었다. 도윤아, 괜찮아? 네, 할아버지. 오히려 더 좋아요. 혹시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원하던 일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만약 그 밤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을 것이다. 미안함은 사람을 잠식한다. 나는 그 미안함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할아버지와의 일상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책을 읽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기억도 완전히 돌아왔다. 의료진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이 만든 기적이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에게 물었다. 도윤아, 저 남자 만난 적 없어? 뭔 남자요?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날 잃어버린 노인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의 질문은 다시금 나를 생각하게 했다. 할아버지는 운이 좋았어. 널 만났으니까. 하지만 뭔데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그 질문이 내게 방향을 제시했다.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었다. 작은 것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서는 것, 사무실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춘분의 날, 정확히 1년 후, 나와 할아버지는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섰다. 아무 목적 없이, 단지 추억 때문에. 그곳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벤치도, 정류장 지붕도, 가로등도. 다만 달라진 것은 계절과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건강해 보였다. 말도 명확했고 걸음도 당당했다. 여전히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공포에 빠진 노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그 장소에 서서 말했다. 도윤아, 들어봐. 내 할아버지. 내가 여기서 만난 게 행운이었을까? 할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햇빛을 바라봤다. 불운으로 시작했지만 행운으로 끝났달까? 맞아요, 할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니더구나. 나는 알았다. 이건 1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지나치지 않는 거. 우리 둘 다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많은 날들이 흘렀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할아버지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나는 상담사로서 또 다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에는 많은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었다. 누군가는 멈춰 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선이라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저 눈에 띄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 그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저 멈춰 서는 것. 그 밤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멈춰 서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그 인생 속에 담아야 할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 실은 그 누군가도 우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내 삶을 바꿨다. 나도 할아버지의 삶을 바꿨다. 그것이 바로 작은 선의의 힘이었다. 춘분의 날 저녁, 나와 할아버지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이번엔 정말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정류장은 다시 비어 있었다. 누군가 또 다른 손을 필요로 할 때까지, 누군가 또 다른 목소리를 필요로 할 때까지, 누군가 또 다른 멈춤을 필요로 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